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수입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유럽 증시가 2%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약간은 살벌한 분위기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 것 치고는 오늘 우리 증시 아직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런 정도로 마감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도, 코스피는 0.3, 0.4 정도, 그리고 또 코스닥은 0.6% 정도, 그런 정도의 하락이라면 나름대로 선방한 그런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뭐 심각한 정도로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든가 할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당분간 자, 우리 종합지수는 3200 내지 3300포인트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소지가 있고 그것이 더 연장될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한 2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시장 흐름에 맞는, 즉 종목 장세에 걸맞는 쪽에 우선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당연히 네이버 딱 이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테마주, 스몰캡, 탑픽 종목으로 딱 두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관련. 자, 메타버스 테마가 아주 강렬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열 징후가 이미 나타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주의사항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던 건데, 하지만 이 테마 끝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많은 약 30여 개 정도 되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 딱 두 종목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난 5월 중순 주하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4만 1,000원 내지 4만 5천원 이하에서 매수하자 했던 그 가격에서 2배 이상 올라갔고요. 또 알테라 같은 종목도 최근 6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알테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최소한 50%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죠. 제 실력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그것은 미미하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운이 많이 작용됐다 하는 측면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우석이라고 하는 유튜버, 바로 저 자신이죠. 아주 유명한 유튜버는 전혀 아니죠. 이용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사실은 묻혀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저를 찾아내고 또 저라는 유튜버를 신뢰를 해서 그러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저지만 또 운동 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나름의 어떤 실력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그것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어느 정도 자부하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저 스스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급등한 좋은 성과에 대해서 너무 탐닉해서 이쪽에 쏠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이례적인 현상, 어찌해서 운이 좋아서 이런 좋은 성과를 냈을 뿐이지 항상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 정석 투자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투자 전략의 프레임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당장 그 중요성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LG전자 그런 케이스고요. 또 OCI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정석적인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까지 같이 헤아릴 수 있는 폭넓은 시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운영하시고 그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당장 중요하니까 이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테마의 특성, 그와 관련된 단기, 중기 전략 이런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선도주의 흐름이 있죠. 그 전에는 뭐 선익 시스템이나 또는 뭐 몇몇 위즈빅 또는 덱스터 같은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제2선 선도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스택과 알체라가 그렇고요. 자, 2선 대장주까지는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제3선 대장주 내지 선도주 또는 제4선 대장주 내지 선도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전에 한 4개 종목 정도를 후보 종목으로 올려놨는데 그 중에 2개 종목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한 종목은 미리 어느 정도 선취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그 SKC가 좀 밀렸는데요. 3% 넘게, 장중에는 5%까지 밀렸던 그 SKC 왜 밀렸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화면 설정을 할 때 일단 종합지수 차트를 먼저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지수는 다시 약간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자, 일단 해외 이슈로 보면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증시를 일단은 강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조적이고 심각하고 장기적인 악재의 일리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10년물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1.2%가 붕괴됐어요. 마감에 1.2087 정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나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러면 이럴수록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인 한국 시장에 적극 매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그 배경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밤에 WTI가 무려 7.6%나 대급락을 했다는 건데, 시장 분위기와는 별도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증산, 그동안은 계속 감산을 해왔던 건데 감산을 멈추고 다시 증산한다 하는 합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시장의 불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유가 상승에 의해서 유발되는 물가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3반불이,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려요. 비트코인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각도로 좀 말씀드린 바 있었던 건데요. 결국에는 3만불이 붕괴가 됐다는 건데, 이 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현재 비중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 전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현재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달러 인덱스가 92.80 높기는 높아요. 하지만 93을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151원 정도 수준, 연중 최고치 수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오른쪽에 박스를 제가 그려놓은 바 있죠. 거기에 보면 연중 최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가는 양봉 기구로 넘어간 것은 아니죠. 약간은 불안하지만 치명적으로 불안한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약간 반등한 것에 불과하다. 반등했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재 자동차 수출 관련주들,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환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 1분기 때 당시 현대차의 환차손 금액이 대략 3,6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그 반대가 되니 적어도 2천 내지 3천억 정도의 환차익이 생길 개연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를 환율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주변 증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 낙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현재 테이블을 좀 볼까 합니다. 자, 테이블을 보면 현재 개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했어요. 외국인들만 순매수했다는 건데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자, 일단 전형적으로 지수 약세장에서 나타내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그것도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런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오히려 기관들은 순매수했다는 것이고, 또 외국인들을 매도했다 치더라도 그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오히려 코스닥은 또 순매수를 했고, 또 선물도 매도를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들어왔어요. 잠깐 베이시스를 보게 되면은 현재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베이시스는 오히려 어제보다도 더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즉 현재 지금 델타 변이나 기타 등등의 악재로 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상황도 당분간 박스권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이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테마주 장세가 종목 장세, 그 중에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테마주 장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테마 장세의 배경으로 강력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단기 판단인데요.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 잠깐 들여다볼까요? 보면 알체라가 20%, 다시 또 웬만하면 밀릴 수 있었던 건데 뒤에 가서 좀 마감이 됐군요.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20% 정도 급등한 상태로 마감이 됐고, 자이언트 스텝도 8%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기타 다른 종목들도 좋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덱스터, 또 현재 또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에이트와 이런 종목 새롭게 부각이 됐고요. 대략 그런 정도, 또 바이브 컴퍼니 같은 종목들도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알체라하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 내 현재 이들 자이언트나 또는 알체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특정 섹터 내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또 무차별로 상승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 섹터의 그 테마의 과열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현재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되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또 현재 제가 말씀드린 알체라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심한 장중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 그게 과열 신호거든요. 주가가 장중에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죠. 알체라도 있었고, 또 자이언트 스텝도 또한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선도주, 가령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 있었죠. 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그리고 장대 양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끝에 매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꼭대기에 절대 쫓아가면 안 되고,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11만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매도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불편하고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밀고 가고 가지고 가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배경에는 바로 이런 기술적인 현재 과열 신호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자, 그 대응 요령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런 테마가 형성될 때는 무조건 선도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옆에 덩다리로 움직이는 종목들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도주만 공략하는 게, 많이 올라갔어도 그 많이 올라간 선도주 또는 대장주 위주로 공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주가의 안정성도 높고 주가 복원력도 아주 강하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선도주가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장대 양봉이 두 개 나왔을 때 고점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비단 그 해당 선도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한테도 마찬가지. 그 선도주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같은 단기 매매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선도주 장대양봉 두 개, 즉 현재 자이언트 스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폭발을 하고 그 장대양봉 두 개 나오면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차익 매물, 경계 매물 이런 것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후발주로 바꿔 타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고 단순히 내용만 보고 다음에 2차례겠지라는 그런 예단을 하면서 후발주를 매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매수하는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많이 담궈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후발주를 발굴한다면 현재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발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종목 중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왕 얘기가 된 김에 그 전에 저는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한 종목은 한컴 MDS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은 한빛소프트, 좀 애매해요. 오늘 장중에 올라갔다 흘러간 것을 봤을 때는 오늘 메타버스에 있는 선도주들의 역량에 따라서 덩달아 왔다 갔다 했으니 이거는 대장주에 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종목이 남죠. 하나는 에스코넷이 있고요. 에스코넷, 그리고 이지미디어가 있죠. 에스코넷, 이지미디어. 근데 이지미디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관찰 종목이다 하는 관점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NFT, 대체 불가 토큰과 관련되어 있는 약간은 지금 현재는 동떨어진 주제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메타버스와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 어느 수순, 그 어느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지미디어는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자는 거고, 그 관찰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이 충분히 빠지고 또 어느 정도 고점과 관련된 경계면 캐차 등등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흐름은 대단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에스코넷은 주가가 좀 안 빠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워낙 주가가 싸죠. 물론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사실상 실적 부실주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얘기는 이런 관점입니다. 삼성전자, VR 내지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헤드셋, 삼성전자가 현재 사실 제품으로 현재 지판하고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디바이스입니다. 여기에 기호를 납품하는 상태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현재 삼성전자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 내지 그와 연관된 어떠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면 그러면 그때서 아마 이 에스코넷이 VR 내지 AR 헤드셋 기어 부품을 기호를 납품한다는 것 때문에 부각될 소지가 있죠. 한번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소지가 있다는 것에서, 또 그런 뉴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데 미리 예고하게 터지는 게 아니죠. 장중에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그냥 살짝 담궈 놓고 그때 담궈 놓고 있어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더 태울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안 들어가면은 그 순간을 놓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약간만 집어넣고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에스코넷까지 일부 선취 매수니까 많이 잡으면 안 되죠. 약간 발을 담가 놓는다는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35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자, 그리고 섹터 내에서 종목 늘리기, 지금 현재 두 종목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 더 좋은 종목도 한 종목, 두 종목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 또 알차라 이것도 부족해서 그 외에 또 엔게임, 엔테스, 옵티시스, 또 덱스터, 또 아제네스텍, 주연테크, 선익시스템 뭐 이런 거 줄줄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두 종목을 압축해서 보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섹터 내에서 또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단타를 잘하는 꾼들, 이른바 꾼이라고 하죠. 이 꾼들도 꾼들이나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꾼들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과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은 용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테마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 현재 종목 간 초단기 트레이딩하는 것은 대단히 특히 우리한테는 부적절한 그런 트레이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테마는 유효하다, 강렬하고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고 강렬하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온라인 산업, 사실 온라인과 관련된 그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분야와 관련된 뭐 디지털도 되고요, 인터넷도 됩니다. 마케터 등등 온라인과 관련된 그 모든 산업을 총괄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입니다. 산업 전반을 뒤바꾸는 이른바 현재 이쪽 온라인 세계의 신대륙 발견이다 할 정도로까지 이 트렌드는 거대한 트렌드로라는 것이죠. 수명도 길고 또 이슈도 많고 그 강도도 아주 강렬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매우 밀접하고 그 모든 4차 산업 제반 분야와 다 관련돼 있죠. 다 망라돼 있습니다. AR, VR, IoT, 5G, AI, 기타 등등 센서, 기타 등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빅데이터, 빅텍, 뭐 현재 애플, 또 페이스북, 또 아마존 이런 데가 이 현재 이 뭡니까? 그 메타버스 관련 업체 기술이 좀 있다든가 또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다든가 했을 때는 무턱대고 현재 그들을 현재 지금 인수하거나 또는 협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앞다퉈 경쟁을 거의 전쟁하듯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현재 일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이 거기에 그런 빅텍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미 국가, 정부 주관 얼라이언스 동맹 체계가 결성된 바 있고요. 또 자체 내 미국이 아니라 정부 내 태스크포스까지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죠. 이거가 관련된 이슈는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추얼 휴먼 로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로지 지금 신한 라이프에 지금 TV 광고의 모델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죠. 실제 인간이 아닙니다. 실사된 가상 모델이죠. 이것이 메타버스 개념이거든요. 그런 관점, 무한 확장성, 이 모든 로지 같은 것도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그 소유권에 매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개념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실제 일부 접목되고 있고 아마 크게 확산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이 부분 무한 확장성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죠. 이와 관련된 많은 산업 분야가 연결시키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크게 발전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메타버스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유리한 산업 같습니다. 온라인이 강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K컬처, K팝뿐만이 아니죠. K컬처가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로 메타버스 시장에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으로 아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메타버스 이 시장에 잘 적응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시장 내부로 들어다 보면 지금 이 테마가 상당히 신선하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테마는 작년 연말쯤 나와서 꽃을 피운 것은 불과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메타버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테마가 매우 신선해서 굳이 차트를 섞어서 얘기하자면 그 전에 이 테마에 엮여서
잠겨져 있는 물량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를 능가하거나 그것을 잠식할 수 있는 경쟁 테마가 사실상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정도인데 이 테마는 성격이 좀 다르죠. 성격이 다르고 2차 전지 테마는 상당히 오래된 테마이고 이미 그들의 해당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마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경쟁 테마가 그런 신설 테마로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종목은 네이버와 관련돼 있죠. 네이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 또 한 종목은 알티라. 자, 알티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알티라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의 지분이 15% 정도 약간 넘는 수준 그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법규상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조건으로 현재 그 회사의 지분 20%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30%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절차상 최소한 5% 정도 더 현재 지분을 현재 지금 확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 알티라가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하면은 30%가 되니까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모종의 변화, 사실은 네이버의 자회사로서 상장된 회사가 단 한 개의 업체도 없죠. 카카오는 상당히 많은데 네이버는 단 한 개의 업체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테라가 제1호 네이버 관련주로서 네이버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까지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알테라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팔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들 종목은 웬만하면 팔지 마십시오. 특히 대장주는 그래요. 대장주는. 자, 그런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C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SKC가 오늘 정확히 3% 5,000원 정도 내려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동안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과는 좀 대별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SKC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약세 요인을 굳이 찾아보면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현재 SK 넥실리스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정읍의 제5공장, 6공장을 현재 건립 중에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은 7월달, 이번 달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선제적 비용, 판공비도 있고요. 기타 인건비, 기타 등등이 먼저 비용으로 선제적으로 현재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실적은 당분간 정체될 소지가 좀 있죠. 따라서 실적은 좋으나 정작 기대하는 이제 지금 넥실리스, 즉 동박과 관련된 실적은 당분간 묶일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아마 2분기 거쳐 3분기까지, 아마 4분기까지 약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분기 때부터는 또 환입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풀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분기, 3분기 그중 가장 기대하고 있는 동박과 관련된 실적은 정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담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현상이니까 결정적인 악재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크게 빠진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테마가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오늘 SKC만 빠진 것이 아니라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또 포스코 케미칼도 이렇게 크게 밀렸고요. LNF, 코스모화학 내지 또 첨보도 밀렸고요. 또 DI 동일 내지 에코프로 BM도 크게 밀렸습니다. 적어도 5% 내지 많게는 근 8% 가깝게 SKC가 더 크게 밀리는, 그래서 같이 밀렸단 말이죠. 그 흐름에 동반해서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중소형주들이
그 섹터 내 무차별적으로 동반 급증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단기적으로 상투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들 종목들의 공통된 주가 반응에서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 그것만 테마의 강도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할 때 이런 강도 이렇게 과열지구가 있는지 아닌지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적어도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 단기 매도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 그런 정도의 단기 매매 실력까지도 갖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테마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EBS 증권에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전망과 관련돼서 그 당시 영업이익 전망을 저는 최대 1,300억 정도 봤던 건데 여기는 약간 보수적으로 1,000억 정도로 봤습니다. 1,014억 정도로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109%인데 사실은 이 영업이익의 거의 75% 내지 80%는 POPG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 그것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프로필렌 한제 글리콜 특히 뭡니까 화장품 또 의약품에도 많이 쓰이는 것이 프로필렌 글리콜인데 지금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여기 만드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자, 그래서 이쪽 스프레드는 마진입니다. 마진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75% 내지 80%가 여기서 창출된다는 건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는 상당히 업황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 사업이었던 POPG 사업이 워낙 실적이 좋다 하는 것에다가 동박산업이 향후에 상당히 발전성이 높다는 관점이죠. 이 기여도가 현재 15%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기여도가 아직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각광받을 거라면 향후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5%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는다 했을 때에는 향후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런 논조가 되는 건데요. 일단 5공장 정업에 제1, 2, 3, 4공장이 다 있죠. 거기 5공장까지 6공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건립되고 있는데 아주 5공장이 거의 준공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아마 하반기 그 어느 때 조기 가동될 것이라는 거고 또 6공장도 원래는 내년 연말 정도에 간신히 현재 내후년 정도나 준공될 것이 했던 건데 아마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당장 6공장도 부분 가동할 것이다. 양산 체계로 들어설 것이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말레이시아 공장이 2012 이번 달이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한 5만 톤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연간 생산 능력이 국내 지금 1, 2, 3, 4 공장 다 합해서 4만 3천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5만 톤 규모로 말레이시아 공장이 준공되고 있고 착공이 됐고요. 지금 폴란드 공장도 준비하고 있죠. 그런 측면. 그래서 2025년도까지 적어도 25만 톤 규모의 세계 제1의 현재 그 동박 생산업체가 된다 하는 건데, 자, 그것이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재 금년 아니면 내년 정도부터 아마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북미 제1의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아마 테슬라이겠죠. 테슬라에 공급하게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본다고 했을 때 SKC가 상당한 어떤 현재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SKC와 연관되어 있죠. SKC가 지금 동박과 관련돼서는 캐파 측면에서 사실상 1위고요. 앞으로도 계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위가 바로 현재 일진 머티리얼스죠.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 2위가 바로 SKC이며 2위가 일진 머티리얼스인데, 자, 쇼티지 현재 공급 부족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추가적인 생산 라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일진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고 또 SKC, SK 넥실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CAGR 연간 증가율이 적어도 40 내지 50%씩 2년마다 2배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속도로 거의 폭발입니다. 수요는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공급은 딸리고 있는 절대적인 쇼티지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철금속 구리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리값 하락에 따라서 제품가의 차이, 스프레드죠. 스프레드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일진 머티리얼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진 머티리얼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현재 SKC한테도 그대로 현재 대입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적과 관련된 실적만 놓고 본다면 금년이죠. 금년 2분기, 3분기 때 실적 전망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실적 크게 개선되는 것은 금년 4분기 때부터 내년부터다. 내년 4공장, 5공장, 6공장 이런 것이 건립되면 건립될수록 실적, 그동안 동박과 관련된 전체 이익 기여도가 15%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 30%, 40%, 궁극적으로 50% 이상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어도 대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매수 보유하시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은 적당한 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대상 종목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